네, 안녕하세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입니다. 사실 버닝 개봉한 지도 좀 됐고 이 극장에서 거의 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얘기를 할 만한 영화고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포일을 포함해서 좀 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단선적인 해석보다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영화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게 저는 이 영화를 올해 칸 영화제에서 봤거든요. 근데 칸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사실 칸 스크린 델리에서 역대 최고 평점 받았고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어떤 리뷰들이 쏟아졌거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영화였는데 아쉽게도 이게 실제 수상 결과로는 이어지 못했죠. 이걸 두고도 되게 여러 가지 구설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칸 영화제가 올해는 미학적인 어떤 성취나 가능성보다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비판들이 좀 많았고요. 프랑스 매체인 리베랑시옹의 어떤 한 줄 평을 빌리자면 이 예술적인 문제가 약간 부가적으로 밀려나게 된 올해의 경향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자면 영화를 보자마자 저 가슴이 흔들렸고 완전히 빠져들었고 상당히 그 두근거림 오래 갔거든요. 근데 이런 1차적인 반응을 뒤로 하고 뒤로 갈수록 약간 앙금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앙금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온전한 애정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들을 이번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버닝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인 헛간을 태우다를 각색한 영화이고요.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 종수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인물은 소설가 지망생이죠. 그리고 이 인물의 어릴 적 동네 친구인 해미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이 어느 날 이 종수에게 고양이를 부탁한 채 돌연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젊고 부유하지만 뭘 하는지 모르는 되게 의심스러운 남자 벤이라는 남자와 함께 기록을 하게 되죠. 이후에는 이 세 남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다루고 있는 영화로 전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스릴러의 장르적 골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보다는 차라리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나 아니면 루스 랜델의 소설 같은 이 미스터리 스릴러를 골격을 하고 있어요. 헛간을 태우다 역시 원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원래 원제 제목에 있는 소설이 이제 윌리엄 퍼크너의 소설이 있는데요. 영화 속에도 이제 윌리엄 퍼크너의 소설이 약간 메타포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장렬한 배덕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음산하고 축축한 정서에 가까운 소설이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이청도 감독님의 비전은 굉장히 뭐랄까 뼛속까지 울리는 긴장감 그리고 긴장감의 공기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4.5점을 줬습니다. 제 한 줄 평을 어떻게 써냐면 메타포의 그물로 걷어올린 상실의 시대라고 적었어요. 이 말처럼 이 영화는 모든 게 상징이고 모든 게 메타포이고 노골적인 것도 있고 운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메타포를 가지고 노는 건 너무 재밌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메타포들의 의미나 지정들이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인 거고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가기 시작하면 이 영화에 이제 악의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충돌하는 관객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몇 가지 해석도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메타포가 이런 기능이 하지 않을까 정도의 상징인 거고 또 전혀 다르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수가 해미와 성관계를 처음 가질 때 그 방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가질 때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 가진다는 행위 자체를 오래 응시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특정한 다른 것들을 보여줘요. 해미의 방이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이거든요.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은 단순히 얘기하면 이 해미라는 인물이 어떤 사회적인 그늘에 처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에 대한 1차적인 접근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방에 남산타워에 비친 햇볕이 아주 짧은 순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진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종수가 그 햇빛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들을 꽤 길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햇볕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 빠진 이 인물에게도 짧은 햇볕이 허락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허락되는 짧은 햇볕조차 사실은 진짜 햇볕이 아니고 어딘가에 비친 환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장면을 지나서 이제 종수는 수시로 이제 혜미의 방에 찾아가서 고양이를 돌봐주게 되는데, 고양이를 돌봐주러 가서 계속 자유행위를 해요. 근데 이제 자유행위가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혼자 섹스를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 영화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없는 걸 잊어버리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영화의 거의 사실상 엔딩에 해당하는 장면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혜미가 벤에게 살해당했다는 거를 종수가 확신을 한 후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혜미의 방에 찾아가서 일부러 그 방에서 남사터를 바라보면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야기를 쓴다는 행위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것도 되게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한 가지로 특정한다고 하면, 이야기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어떤 인물이 이야기를 드디어 쓰게 된다라는, 뭐 이를테면 위대한 개츠비식의 어떤 성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극도의 허무 상태로 나아간다는 걸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설을 쓰긴 하는데 어떤 소설을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중요한 거는 소설을 쓴다는 행위가 아니고 어떤 소설을 쓴다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이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좀 이걸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 영화의 모든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키워드들 중심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영화의 핵심들은 항상 부재합니다. 그게 이 영화의 어떤 키워드이기도 하고 미스터리의 힘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스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면, 이 영화에서의 미스터리는 퍼즐 조각이 아예 빠져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퍼즐 조각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영화는 전체 구조 자체가 미스터리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 미스터리를 다른 말로 하면 모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메타포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설에서도 나온 얘기고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없다, 여기에 없다는 거를 잊어버린다는 거. 근데 그 잊어버린다는 거를 할 수 없다는 거. 요게 이 영화의 어떤 메타포인 거거든요.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혜미가 귤 판토마임을 하면서 이제 귤이 여기 없다는 걸 잊어버려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화두처럼 제시를 하고, 이후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다른 소품들로 그게 변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혜미가 종수에게 돌봐달라고 하는 고양이를 이제 종수가 돌봐주러 계속 가는데, 그 고양이 모습을 종수는 끝내 못 봐요.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해요. 거기에 고양이가 있다는 거의 증거들은 나오죠. 사료가 없어지고 고양이 화장실을 치워줘야 되고, 그런 증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여기에 고양이가 있다. 근데 실제로 그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영화가 그 모른다는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혜미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에피소드 중에 어린 시절 우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린 시절 우물에 자기가 빠져서 되게 외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수가 나중에 혜미가 실종되고 나서 우물에 대해서 주변 사람한테 물으니까 아무도 그때 거기에 우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종수는 거기에 우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죠. 오히려 혜미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거기에 우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우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1차원적으로 실제로 우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우물 자체가 이 시대 아니면 자기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혜미의 어떤 메타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물에 빠져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되게 외로운 상태다라는 걸 우물이라는 어떤 말 혹은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옛날에 우물이 있었어 라고 증언을 해줘요. 그 증언도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말과 이미지들은 사실 증언할 수 있거나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추론만을 통해서 뭔가 얘기의 방향들을 정해 나가는 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포의 게임이기도 하고 모함에 대한 어떤 게임이기도 한데, 그게 이창동 감독님의 전작들과 가장 많이 달라진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의 전작 영화들을 보면 박하사통도 그랬고 밀양 혹은 초록물고기, 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세계를 굉장히 단단한 인과론적인 서사로 묶어서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는 저는 매우 소설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창동이라는 창작자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완벽하게 짜여진 세계,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그 완벽하게 짜여진 세계에 어떤 구멍들을 만들어 놓긴 하지만 어쨌든 소설적인 인과관계로 꽉 짜여진 세계를 늘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 상징과 메타포들의 어떤 해석들로 연결되는 건 거죠. 굳이 구조를 따지면 소설이 있고 소설을 영화화한 어떤 영상이 있고 그게 세계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이 소설과 영화의 연결, 경계를 최대한 흐리고 싶었던 게 이청동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확정 짓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장르적인 어떤 외피도 미스터리 스릴러이기 때문에 이 미스터리라는 거를 영화 전체의 어떤 형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늘 그 경계에 있는 순간들인데, 단순한 예로는 오프닝에서 문을 먼저 보여주고 문을 열고 나오는 종수를 보여준 게 아니고 문 옆에 서 있는 종수를 보여줘요. 문이 보인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추론은 문을 열고 나온다가 다음 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일부러 문 다음에 옆에 있는 종수로 카메라를 옮겨요. 약간의 트릭을 한 번 더 준 거죠. 그럼 문을 왜 보여줬어? 라면 문을 보여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연결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들은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고 어떤 이미지들은 보여주지 않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식으로 약간 트릭들을 구성해 나가는데, 이게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트릭이랑은 약간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트릭들을 다 벗겨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늘 경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게 찍힌 순간들이 이 노을과 새벽, 그러니까 해질녘, 이 시간을 찍는 장면들이 영화의 핵심처럼 등장하는데, 이게 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 경계의 시간들, 노을이나 새벽이나 이 시간들은 이쪽이기도 하고 저쪽이기도 하고 보이는 거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거기도 하고, 혹은 보인다고 믿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있는 거기도 하고,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 방과 낮의 경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혹은 그 경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에서는 현실과 초현실, 그 경계에 머무는 걸 허락받은 장면들인 거죠. 해미가 해질녘 노을을 받으면서 이제 춤추는 장면들, 혹은 종수와 벤이 자기의 은밀한 비밀들을 털어놓는 그 순간들, 그 촬영들 자체에는 기존에 찍혀있던 다른 장면들과는 다른 톤으로 찍혀있어요. 이청동 감독님이 얘기하는 걸로 빌면 우연을 찍고 싶었던, 우연성을 반영하고 싶었던, 자기가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찍힌 순간들을 잡고 싶었던 순간들일 거예요. 실제로 그런 순간들이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시에서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건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면 그 평상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어떤 씁쓸하고 쓸쓸한 정조를 보여주는 것까지겠죠. 근데 그 영화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바람에 흔들린 나무를 보여주거든요. 바람에 흔들린 나무 자체는 되게 메타포인 거죠. 할머니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장면은 굉장히 우연히 찍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문득 불어오는 바람을 찍어야겠다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이동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애드립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갑자기 대상이 아니라 대상 주변에 있는 다른 걸 찍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게 카메라가 이동하는 게 나오는데, 시에서 받은 느낌과는 조금 다른 게, 시는 정말 그게 우연히 들어온 것들을 포착했다, 그냥 찍혔다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카메라 이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문법이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거는 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청동 감독님은 하나의 문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아, 이게 우연을 찍는 방식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해서 바람이 부는 나무까지 찍는다든지, 아니면 노을에 날아간 새들 찍는다든지, 사실 그 새들 자체는 연출된 건 아니지만 그걸 거기에 그 순간에 이런 식으로 넣겠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규칙적인 하나의 연출, 상징화된 기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건 거죠. 영화에서의 우연성을 얘기할 때 약간 위험한 비유지만 어쨌든 홍상수와 이상동을 대척점에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홍상수 감독님의 우연성은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게 나한테 침범에 들어와서 뭔가 발생을 했어요. 그 발생한 것들이 붙어져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지는 찍고 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바뀌어요. 현장에서도 바뀐다고 하고, 그때 그날의 날씨 감흥에 따라서 시나리오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해져 있는 결말이 없어요. 반응들만 있는 거죠. 그것들 모았을 때 반응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있는 거고, 그게 우연히 또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재구성하는 건 감독의 어떤 편집권이지만 어쨌든 그게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청동 감독이 생각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연성, 우연히 포착된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청동 감독은 정교하게 짜여진 서사 구조 안에서 완벽한 인과관계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영한 이 버닝이라는 세계도 완벽한 세계가 있어요. 다만 그걸 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그걸 다 보여줬어요. 혹은 다 보여주지 않되 하나의 어떤 명확한 서사 구조로 귀착될 수 있도록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일부러 퍼즐 조각 다 빼놓고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정답을 아는 것 같아요. 노을 속에서 춤추는 해미의 모습을 찍는다고 할 때 이창동 감독님이 우연히 들어오는 장면 순간들을 찍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답이 있어요. 정해진 답이 있고 그게 가장 근접한 이미지들을 그냥 포착할 뿐인 거죠. 그럼 그런 우연들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반응들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선호 감독의 영화가 되게 관념적이다라고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상황과 메타포들을 관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메타포들의 연결들이 관념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사실 본인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영화에서는 그걸 생략하고 보여주지 않는 것 뿐이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모호함이 과연 정말 모호함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세계의 모호함을 반영한 구조라고 할 수 있나? 혹은 이건 세계의 모호함을 흉내내는 일종의 게임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장면의 밀도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밀도가 높다 하면 장면이 모두 상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해석을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인 거죠. 근데 그게 장점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명확하게 어떤 답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영리한 장르 영화, 트릭을 잘 쓴 장르 영화가 될 거고 이 영화는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건 거죠. 근데 그렇게 주어진 모호하면 저는 한편으로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모호함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 세계, 이창동 감독이 그린 세계, 정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창동 감독님이 생각하는 청년 세대라는 유리정원 위에 그려진 세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종수는 결국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물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종수가 처음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버지가 남겨놓은 칼이죠. 그 칼을 발견하는 순간 그 칼은 쓰여져야 되고 그 칼이 누군가를 향해서 휘둘러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휘둘러져야 되는 결말을 정해놓고 그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 종수가 혜미를 위해서 혹은 혜미 복수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분노를 위해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칼이 휘둘러져야 된다는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얘기인 거고 그 과정을 중간중간에 몇 개의 퍼즐을 비워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수의 복수다. 어떤 사람은 우리 둘러싼 세대, 청년 세대의 출구 없는 분노의 표출이다. 혹은 우발적인 행위다. 혹은 벤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종수가 이렇게 되게 과격한 행동을 저지른 거다.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결국 결말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창동 감독님의 세계에서의 결말은 종수는 일단 그 칼을 휘둘러야 돼 라고 지시하는 어떤 그 소품들, 상징물들을 꼭 배치해 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세계와 영화의 관계 혹은 세계와 관계의 어떤 모호함, 미스터리들을 진짜로 표현하고 싶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화가 이창동 감독님이 세계를 구상하고 머릿속에 그려낸 거대한 유리정원을 다시 찍어낸 거가 아닌가라고 의심해야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호숫가에서 벤과 종수가 보여준 롱쇼트 장면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히치콕 영화처럼 추격신을 시작하다가 이제 벤이 호숫가를 바라보고 종수가 이걸 추격해 가서 이걸 언덕 위에서 따라잡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롱쇼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가 갑자기 점프를 하죠. 꿈에서 일어난 종수의 모습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때 점프된 사건이 뭐냐? 되게 중요한 게 생략된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많은 행간과 그 시간이 생략돼 있고 저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떡밥인 것 같거든요.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 놓은 장치들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알지만 기꺼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낚여보고 싶은 게 그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 장면이 종수의 꿈이라고 연결지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생략된 사건이 무언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뭔가 중요한 걸 보여주지 않고 생략을 시키되 그걸 끝까지 설명하지 않는 걸로 본인의 모호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홍상수 감독이 얘기했던 실제 리얼리즘에 입각한 반응으로서의 어떤 세계의 포착과는 조금 질이 다른 종류의 모호함이라는 거죠. 그런 모호함조차 굉장히 통제된 우연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호함 혹은 모호함에 대한 흉내 내지는 모호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 영상들의 조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은 올해 칸에서 제가 본 가장 놀라운 영화였고 가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 중에 한 편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컨셉, 없다는 거를 있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 이게 영화적인 형식 전체로 확장이 된 영화인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본인이 원래 잘 하던 것들을 충분히 하되 또 다른 세계도 좀 끌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걸쩍지근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거를 저는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동시에 있어요. 제가 되게 가슴 떨려 하면서 이 상징과 이미지들을 일일이 해석해 나가면서 끌려 나간 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 끝나고 나서 상징과 이미지들의 연결들, 빈틈들, 보여주지 않는 것들,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트릭 아닌가? 정교한 게임 장치가 아닌가? 라는 의심, 앙금들, 얼룩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한번 다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자체의 장면의 밀도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미장센, 음악의 배치,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사실 최근에 봤던 어떤 영화들보다 소위 말하는 영화적인 완성도는 매우 높은 영화라는 건 부정할 수 없고요. 이 시대에 대한 질문도 던지지만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인 거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이창동 감독님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쨌든 바레스들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해석들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도 굉장히 가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하나의 또 가능성으로서의 해석이 여러분이 이 영화에 접근하는 통로를 여는데도 또 다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버닝에 대한 이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